네, 인연. 어찌 그리 뻔뻔하게 두 눈을 뜨고 서 있느냐. 내 너에게 베푼 은혜가 하해와 같거늘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불만을 토해내.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고요하던 대청마루를 찢어밟길 듯 울려 퍼졌고 동시에 묵직한 탈그릇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연화의 발치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쨍그랑 바닥에 부딪혀 팽그르르 도는 코그릇의 서늘한 소음이 마치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는데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친의 49제를 지내느라 향 냄새가 자욱하던 집안은 이제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먹이를 두고 다투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으니 상복을 입은 계모 조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씌운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연화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이복 오라비인 장수와 만수가 킬킬거리며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마치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피를 나눈 누이 동생에 대한 연민이나 슬픔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저 계집이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 아이를 유독 예뻐하셨으니 혹여나 숨겨둔 금덩이라도 쥐어줄 줄 알고 저리 버티는 모양입니다. 장수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거들자 조씨는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꺼내어 연화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옛다. 이것이 네 아비가 너에게 남긴 유일한 몫이다. 마을 어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 그곳이 이제 내 집이니 썩 꺼져라. 문서는 힘없이 나풀거리며 연화의 무릎 앞에 떨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그곳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며 낮에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지붕은 사가내리고 벽은 허물어져 짐승들조차 깃들기를 꺼리는 폐가 중의 폐가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차라리 헛간이라도 좋으니 이 집에서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아버님의 제사를 모시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설움을 억누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애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조씨는 연화의 어깨를 발로 툭 밀어내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듣기 싫다. 네. 아비가 남긴 알짜배기 논밭과 이 기와집은 모두 장수와 만수의 몫이다. 출가 외인이나 다름없는 내년에게 그 집이라도 주는 것을 감지덕지 여겨야지. 어디서 감히 흥정을 하려 드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내쫓을 것이다. 그 모진 말에 연화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계모와 이복, 오라비들의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와 같아서 연화가 아무리 울며 매달려 보았자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결국 연화는 옷가지 몇 벌을 챙긴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을 달랑 맨 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육중한 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히는 순간 연화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끼며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에서는 자신을 쫓아낸 안도감과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기쁨에 취한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연화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맴돌며 가슴을 후벼 팠다. 하늘은 그녀의 비통한 심정을 대변하듯 핏빛 노을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스산한 가을바람은 얇은 소복을 입은 연화의 몸을 사정없이 휘감으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일말의 오기가 발동하여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마을길을 걸어가는 동안 연화의 눈에 비친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웠으나 그녀의 마음은 지옥불에 떨어진 듯 고통스러웠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김진사댁 막내딸 아니야? 꼴을 보니 기어이 쫓겨난 모양이네. 계모 등살에 못 이겨 절이 될 줄 알았지. 불쌍해서 어쩌나. 동정 섞인 그들의 말조차 지금의 연화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고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마을 중심부를 지나 점점 인적이 드문 외딴 곳으로 향했다. 길가에 핀 들꽃조차 서러워 보이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연화는 걷는 내내 눈물을 훔쳐야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연화는 내 보물이다. 너에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물려주마 라고 약속하셨던 따뜻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사방은 칠흑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마을 어귀를 한참 벗어나 자풀이 무성한 오솔길을 따라 걷기를 한 식경. 드디어 연화의 눈앞에 그 문제의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흉물에 가까웠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본체의 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하늘이 뻥 뚫려 있었고 흙벽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앙상한 석가래가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어 부패해가는 듯한 기괴한 형상의 연화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이라니,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니,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님, 어찌하여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기에. 연화는 무너진 담장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해 연화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자 그녀는 더 이상 밖에서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서 연화는 젖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확 풍겨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쥐나 들고양이일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는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 더듬더듬 발을 옮겼다. 간신히 지붕이 조금 남아있는 방 한 칸을 찾아 들어갔으나 그곳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풍지는 다 찢겨나가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바닥에는 먼지와 쥐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연화는 옷소매로 대충 바닥을 쓸어내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낡은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고 썩은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오로지 빗소리에 의지한 채 공포와 싸워야 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 지금쯤 혀를 깨물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안할까?
아니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가 나에게 이 집을 주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없다 해도 나는 살아남아서 저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할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체온을 빼앗아가 연화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녀는 보따리 속에 있던 얇은 찬이불을 꺼내어 몸에 감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천장 구멍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고이기 시작했고 연화는 빗물을 피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벽 쪽에 기대어 앉았을 때 등 뒤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혹시나 싶어 벽을 더듬어 보았지만 차가운 흙벽일 뿐이었다. 기분 탓이겠지 하며 다시 몸을 웅크리는데 이번에는 바닥 밑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벽을 두드리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다. 연하는 심장이 타칠 듯한 공포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귀신이 사는 집이라는 소문이 진짜였단 말인가? 그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연화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쿵, 쿵, 쿵.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히 이 집 어딘가, 아니 바로 이 방바닥 아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묘한 경험을 하며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 안에 기괴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낡은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고 벽지에 찢어진 틈새는 마치 누군가 엿보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화의 시선은 바닥의 한 지점, 유독 흑색이 다른 구석진 곳에 꽂혔다.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곳의 바닥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았다. 통, 통, 비어있는 소리였다. 그 순간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낡은 기둥 하나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기울어졌고 천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다행히 기둥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비스듬히 멈춰섰지만 그 충격으로 바닥의 낡은 구들장이 쩍 갈라지며 그 틈새로 시커먼 구멍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훅 끼쳐 올라왔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구멍을 응시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쫓겨난 막내딸이 도착한 폐가, 그리고 우연히 드러난 바닥 밑의 비밀 공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행의 연속인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 그녀를 이끄는 또 다른 시작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낡고 병든 집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연화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구멍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밤에 요란했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물러간 아침, 찢어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야속하리만치 눈부셨다. 연화는 욱신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다. 딱딱하고 냉기 서린 바닥에서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뱃속에서는 공복의 고통이 송곳처럼 찔러왔다. 밤새 공포에 떨며 바라보았던 바닥에 갈라진 틈새는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그저 낡은 구들장이 내려앉은 흔적일 뿐 어둠 속에서 상상했던 지옥의 입구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 올라오는 키키하고 습한 흙냄새는 여전해서 이 집이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자들의 무덤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마당은 간밤의 비로 인해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무성한 잡초들은 젖은 머리카락처럼 축 늘어져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해. 연화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곡식이 필요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은비녀를 꺼냈다. 친모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유일한 유품. 끝부분에 정교하게 조각된 매화 문양이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그 비녀를 보며 연화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이 목숨 부지하여 훗날을 도모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꽉 쥐고 마을 장터로 향했다. 혹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발걸음은 죄인처럼 무거웠다. 장터는 아침 일찍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수한 국밥 냄새와 기름진 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허기는 더욱 맹렬해져 현기증이 일 지경이었다. 연화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전당포를 찾아 들어갔다. 주인인 늙은 노인은 돋보기 너머로 연화를 힐끔거리더니 그녀가 내민 은비녀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물건은 제법 좋은데 요즘 경기가 영 아니라서 말이야. 쌀 2가마니 값 이상은 쳐주기 어렵겠수. 터무니없이 헐값이었으나 연화에게는 흥정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곧장 곡물전으로 달려가 거친 보리쌀 한 자루와 집을 손볼 때 쓸 낫과 호미, 그리고 낡은 톱 하나를 샀다. 남은 돈으로는 기름 한 병과 소금을 샀다. 무거운 짐을 이고 다시 그 흉가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갑게 꽂혔다. 저기, 저 처자, 그 귀신 나온다는 집에 들어갔다던데 아직 살아있네? 아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인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굴뚝이 막혔는지 매캐한 연기만 방 안으로 역류해 들어와 눈물 콧물을 쏙 빼놓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간신히 불씨를 살려 밥을 짓고 덜 익어 서걱거리는 보리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켰다. 거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뱃속이 채워지자 기이하게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배를 채운 연화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비가 새는 지붕을 임시방편으로라도 막아야 했다. 마당에 널려있는 썩은 나무 판자들을 주워 모으고 진흙을 개어 구멍난 벽을 메웠다. 고된 노동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잡념과 공포를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사방에 다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이 집의 진정한 공포가 깨어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뚫린 문풍지와 썩은 기둥 사이로 휴, 끼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말한 귀신 울음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으리라. 낡은 대들보는 마치 고통에 신음하는 노인처럼 삐걱거렸고 천장 위에서는 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흙먼지를 떨어뜨렸다. 연화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가운데 앉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조부님이 생전에 즐겨 읽으시던 시구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러나 바람소리가 거세질수록 그 소리는 마치 나가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원혼들의 저주처럼 들려 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어젯밤 보았던 바닥에 갈라진 틈새에서 다시금 쿵쿵 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쥐가 다니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묵직한 진동이었다. 연화는 호롱불을 들고 그 틈새로 다가갔다.
낮에 보았을 때는 그저 흙바닥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 주변의 흙 색깔이 유난히 검고 단단해 보였다. 호기심이 공포를 눌렀다. 그녀는 낮에 사온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다. 썩은 구들장을 드러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재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이게 무슨 냄새지? 연화는 코를 킁킁거리며 호미질을 계속했다. 일반적인 시골 초가집이라면 바닥 아래는 그저 다져진 흙이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호미 끝에 걸리는 흙의 감촉은 달랐다. 끈적하면서도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흙, 그것은 단순히 오랜 세월 다져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산물회, 모래, 황토를 섞어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보통 산물은 왕릉이나 고관대작들의 무덤을 만들 때 혹은 가문의 중요한 보물을 묻는 비밀 창고를 지을 때나 쓰는 귀한 공법이었다. 어찌하여 이 쓰러져가는 흉가 바닥에 이런 고급 재료가 쓰인 것일까? 연화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홀린 듯이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호미 끝에 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다. 돌인가 싶어 흙을 털어내보니 그것은 기둥의 밑둥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겉으로 드러난 기둥은 다 썩어가는 소나무였으나 땅속에 묻힌 부분은 전혀 썩지 않은 채 검은 삐칠이 되어 있는 단단한 박달나무였다. 마치 겉모습만 흉하게 보이도록 위장하고 실제로는 천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연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집은 단순히 버려진 폐가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마도 그녀의 조부님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여 지은 위장의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어이, 이 안에 누구 있어?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와 함께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호롱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밖의 동태를 살폈다.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의 왈패들이었다. 야, 낮에 보니까 그년이 여기로 들어오던데? 곱상하게 생긴 것이 혼자 산다니. 우리가 좀 위로해줘야 하지 않겠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음담 패설이 오갔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만약 그들이 들어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리라 다짐했다. 다행히 그들은 에이, 귀신 나온다는 집이라 기분이 영 찝찝하네. 그냥 가자. 술이나 더 마시러. 라며 발길을 돌렸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왈패들이 사라진 후에도 연화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외딴 곳에서 여인의 몸으로 혼자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이 기이한 집뿐이었다. 연화는 다시 호롱불을 켜고 파헤치던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십칠된 검은 기둥, 단단한 산물 바닥. 이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두려워 마라. 여기 네가 살 길이 있다. 연화는 땀과 흙으로 뒤범벅된 얼굴을 닦아내며 결연한 눈빛으로 다시 호미를 들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낡은 집은 여전히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막연한 공포는 이제 강렬한 호기심과 생존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기둥 주변을 더 넓게 파내려갔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맺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칠칠된 기둥 아래쪽에서 무언가 텅 빈 공간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퉁, 퉁, 분명했다. 이 아래에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미친 듯이 긁어냈다. 그러자 네모난 돌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돌판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흙을 털어내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조부님의 필체였다. 무본, 근본에 힘쓰라. 조부님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강조하시던 가훈이었다. 연화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은 분명 조부님이 남기신 안배였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걸까? 만약 계모와 오라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집을 절대 자신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연화는 돌판을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돌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힘이 빠지자 배고픔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구, 지렛대가 필요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굴러다니던 쇠지렛대 모양의 낡은 농기구를 찾아냈다. 녹이슬어 붉게 변했지만 제법 튼튼해 보였다. 할아버님, 저를 도와주세요. 연화는 기도를 하듯 중얼거리며 쇠지렛대를 돌판 틈새에 끼워 넣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지렛대를 눌렀다. 끄응! 돌판이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얼굴은 시뻘개졌다. 이야!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누르자. 쿠궁!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돌판이 옆으로 밀려났다. 그 순간 밀폐되어 있던 지하 공간에서 수십 년 묵은 공기가 훅 뿜어져 나왔다. 연화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호롱불을 구멍 안으로 비추어 보았다. 그곳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돌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짐승의 아가리처럼 시커먼 입구.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곳이 공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운명으로 향하는 문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다시금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연화는 홀린 듯 호롱불을 들고 그 좁은 계단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뎠다. 썩은 집의 신음소리가 마치 환영의 팡파르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지하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연화는 한 손으로 흙벽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호롱불을 든 채 마치 심연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발을 내디뎠다. 발바닥에 닿는 돌계단의 감촉은 지상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울퉁불퉁한 자연석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이었다. 한 계단, 두 계단 내려갈수록 위쪽의 빗소리와 바람소리는 멀어지고 대신 귀가 먹먹해질 만큼의 무거운 정적만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점차 옅어지고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와 말린 약초 향기, 그리고 서늘한 냉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 박동하고 있었으나 그 소리가 좁은 통로를 타고 쿵쿵 울려 퍼질까 두려워 그녀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나누어 쉬어야 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몽롱함 속에서도 발끝에 닿는 차가운 돌의 냉기만이 이것이 현실임을 명징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20개 남짓한 계단을 다 내려가자 갑자기 공간이 넓어지며 호롱불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 펼쳐졌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지하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곳은 밖에서 보았던 쓰러져가는 흉가와는 전혀 딴판인 완벽하게 보존된 석실실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습기를 막기 위해 숯과 회를 섞은 반죽으로 두껍게 발라져 있었고 천장은 튼튼한 참나무 대들보가 촘촘히 가로지르고 있어 무너질 염려가 없어 보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만한 크기의 검은 칠을 한 괴짝이 놓여 있었고 벽면을 따라 짜인 낡은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은 조부님의 서재가 아닙니까? 어릴 적 조부님께서 누구의 출입도 금하시며 홀로 머무르시던 사랑방의 모습과 흡사했다. 아니, 오히려 더 은밀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진짜 서재였다. 연화는 홀린 듯 책장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내보니 겉표지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종이의 질은 여전히 빳빳했다. 대부분이 병법서나 경세치용에 관한 서적들이었다. 그리고 책장 옆 작은 서탁 위에 놓인 자개암 하나가 연화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듯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그 함 위에는 연화렌화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한지가 붙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연화는 숨이 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조부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까? 언젠가 손녀가 이곳에 올 것임을 예견이라도 하신 것일까? 떨리는 손으로 자개암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두툼한 책자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유언비로 9이라는 글자가 힘찬 필치로 쓰여 있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책장을 넘겼다. 조부님의 익숙한 필체를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 연화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필시 집안에 우환이 닥쳐 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렸다는 뜻일 게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다. 비망록에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조부님은 가문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자식들의 탐욕 또한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셨다. 특히 거칠애를 중시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며느리 조씨와 심성이 유약하고 귀가 얇은 아들이 가문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부님은 만약을 대비해 마을 외딴 곳에 이 위장된 흉가를 지으셨다. 겉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초라하게 만들어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을 피하게 하되 그 지하에는 가문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숨겨두신 것이었다. 화려한 꽃은 꺾이기 쉬우나 땅속 깊이 박힌 뿌리는 혹한을 견디고 다시 꽃을 피우는 법이다. 연화야, 너는 비록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나 그 기계가 맑고 심지가 굳으니 이 할비는 오직 너만이 이 막중한 짐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비망록의 구절구절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조차 모르셨던 비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 계모와 오라비들이 차지한 기와집과 논밭은 그저 거칠애에 불과한 껍데기일 뿐 가문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이 썩은 흉가 지하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지하 밀실의 구조도와 함께 보물이 묻힌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중앙의 흑단 괴짝 아래, 석자 깊이.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슬픔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전율과 서늘한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쇠지렛대와 되니를 집어들었다. 평소 같으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을 도구들이었지만 지금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중앙에 놓인 검은 괴짝을 옆으로 밀어내자 바닥에 깔린 넓은 판석이 드러났다. 연화는 쇠지렛대를 판석 틈에 끼우고 온몸에 힘을 다해 눌렀다. 끼익! 돌이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판석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고운 황토가 다져져 있는 것이 보였다. 연화는 주저없이 데니질을 시작했다. 흙먼지가 피어올라 목이 쾌쾌해지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호롱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오미 끝에 전해졌다. 연화는 오미를 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른 머리만한 크기의 백자 항아리들이었다. 밀랍으로 입구가 단단히 봉해진 항아리들이 줄지어 묻혀 있었다. 연화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봉인을 뜯어냈다. 뚜껑을 열자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의 광채가 눈을 찔렀다. 주먹만한 금덩이들이 항아리 가득 채워져 있었다. 또 다른 항아리에는 최고급 인삼이 썩지 않도록 특수 처리되어 담겨 있었고, 마지막 항아리에는 전국 각지의 알짜배기 땅 문서와 어음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 만한 수준의 재물이 아니었다. 몰락한 왕조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거부주후였다. 연화는 금덩이 하나를 손에 쥐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금덩이 하나면 쌀 수십 가마니를 살 수 있다. 이 항아리 하나면 자신을 쫓아낸 그 기와집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것이다. 순간 억눌려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오다가 이내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난 손녀가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지하 석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받아온 멸시와 천대, 굶주림과 공포가 씻겨 내려가는 해원 제옌의 울음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연화는 다시 비망록을 펼쳤다. 그곳에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조부님의 당부가 적혀 있었다. 재물은 칼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자신을 베게 된다. 원수를 갚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그래야만 이 재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연화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당장이라도 이 금덩이를 들고 나가 계모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닙니다, 할아버님. 저는 그리 어리석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제 발로 찾아와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볼 것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변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떨던 유약한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항아리들을 다시 묻고 판석을 덮었다. 괴짝을 원래 자리로 옮겨놓아 흔적을 없앴다. 다만 작은 금괴 하나와 몇 장의 어음만을 품속에 챙겼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연화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올라가는 발걸음은 내려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다. 이제 이 낡고 썩은 흉가는 더 이상 귀신이 사는 폐가가 아니었다. 세상의 눈을 속이고 웅크린 용이 잠들어 있는 천하명당의 여의주를 품은 요새였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찢어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연화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아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다듬었다. 밤새 흙투성이가 된 손과 얼굴을 씻어내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눈빛은 깊어졌고 인매는 단단해졌다. 밖에서는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마을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가 이 집을 고치고 호의호식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올 것이다. 계모와 오라비들,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마을의 간사한 무리들까지.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빈손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 꼴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금괴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우선 날이 밝는 대로 읍내로 나가 가장 실력 좋은 목수와 미장이를 부를 생각이었다. 흉가를 수리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틈에 섞여 들어올 첩자들을 역이용할 계획이 머릿속에 빠르게 그려졌다. 조부님의 비망록은 단순히 보물지도가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의 서슈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바야흐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썩은 기둥 밑에서 싹튼 복수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찬바람이 불던 흉가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윤기가 흐르는 잣나무 기둥과 단단한 기와를 얹은 번듯한 저택이 들어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으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활기찬 망치 소리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는 그곳이 더 이상 죽은 자들의 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다. 조부의 비망록에 적힌 대로 가장 실력 좋은 장인들을 불러 모으되 그들에게 후한 딴치를 치르며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연화가 읍내의 가장 큰 포목점에서 최고급 비단을 끊고 쌀가게에서 쌀을 수십 가마니씩 들여와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김진사댁 쫓겨난 막내딸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모양이야. 이 소문은 기어이 마을 어귀의 기와집, 즉 연화의 계모, 조씨와 이복 오라비들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어대던 날이었다. 연화가 마당에서 인부들에게 새롭게 지을 사랑채의 위치를 지시하고 있을 때였다. 이 도둑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대문을 부술듯이 걷어차며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조씨와 장수, 만수였다. 그들의 뒤로는 몽둥이를 든 하인 10여 명이 살기가 등등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조씨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마치 익은 감 같았고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했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화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그러나 예전처럼 맞고만 있을 연화가 아니었다.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손길을 피했고 허공을 가른 조씨는 제풀에 꺾여 비틀거렸다. 어머니, 남의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이 무슨 행패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침착했다.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조씨였다. 뭐라? 남의 집?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빈털터리로 쫓겨난 지 불과 몇 달이거늘 무슨 수로 이런 집을 짓고 호의호식한단 말이냐. 필시 내 아비가 숨겨둔 비자금을 훔쳐나온 것이 분명하다. 장수가 옆에서 거들며 침을 튀겼다. 맞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안방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어음뭉치가 없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 전현이 그날 밤 짐을 쌀 때 슬쩍한 것입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지어내는 그 뻔뻔함에 연화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조씨는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포박해라.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훔쳐간 재물을 찾아내라. 기둥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다 우리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그 앞을 막아서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멈추시오. 그때 대문 밖에서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소란을 예상한 연화가 미리 사람을 보내 관아에 알린 것이었다. 포졸들 뒤로 말을 탄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강직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흙투성이가 된 마당을 둘러보고는 매서운 눈으로 조씨 일가와 연화를 번갈아 보았다. 대낮에 남의 집에서 사사로 이 난동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또의 물음에 조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땅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 계집이 아비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집안의 갑오와 금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저희는 그저 도둑맞은 재산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실로 능청스러워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피해자로 보일 지경이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연화에게 물었다. 그대는 할 말이 있는가?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죄에 해당한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비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꼿꼿한 자세였다. 사또 나으리, 죄의 유무는 이곳이 아닌 관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거짓임을 증명할 증거가 제게 있습니다. 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양측 모두 관아로 압송하라.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렇게 연화와 조씨 일가는 관아의 형틀 앞에 서게 되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동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누가 이길지 내기를 걸기도 했다. 동헌 마루에 앉은 사또가 형방을 내려치며 신문을 시작했다. 죄인 연화는 듣거라. 너는 출가외인이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본가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질 것이다. 조씨와 장수, 만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은 연화가 꼼짝없이 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난한 계집이 무슨 수로 그 큰돈의 출처를 증명하겠는가? 기껏해야 산삼을 캤다거나 도깨비를 만났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겠지. 그러면 바로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낼 심산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책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 나으리, 이것이 제가 가진 재물의 출처이자 저들의 탐욕을 고발할 증거입니다. 사또는 의아한 표정으로 책자를 받아들었다. 표지에 적힌 유언비록 이옌미록이라는 글자를 보자 사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또가 읽는 동안 조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장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 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것이었다. 한참을 읽던 사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김진사의 필체가 분명하구나. 관아에 보관된 김진사의 호적문서와 대조해 보았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다. 사또는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쳐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우렁차게 동원마당에 울려 퍼졌다. 내 사후, 가문의 재산 때문에 고륙상쟁이 일어날 것을 심히 염려한다. 만약 나의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형제를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면 쫓겨난 그 아이에게 마을 외딴 곳에 있는 나의 은신처 흉가를 물려준다. 그 집의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물건은 오로지 그 집의 소유주가 된 자의 것이다. 이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중 가문을 다시 일으킬 종잣돈을 따로 떼어 숨겨둔 것이니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만약 본가의 자식들이 이를 탐하여 소송을 건다면 그들은 불효와 탐욕의 죄를 물어 의절하고 관아의 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 낭독이 끝나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세상에 김진사 양반이 다 내다보고 계셨구먼. 역시 막내딸에게 복을 주려고 일부러 그 집을 준 게야. 조씨는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수와 만수는 다리가 풀려 벌벌 떨고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그 책은 조작된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런 글을 남기셨을 리가 없습니다. 장수가 발악하듯 소리쳤으나 사또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네. 아비의 필적도 못 알아본단 말이냐? 그리고 여기
이 책에 찍힌 인장은 네 아비가 생전에 쓰던 인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감히 관아에서 위증을 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느냐? 사또는 다시 한번 형방을 내리쳤다. 듣거라. 조씨와 장수, 만수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내치고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누이를 도둑으로 몰아 무고무가하였다. 또한 선친의 유언을 무시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으니 이는 삼강오륜을 저버린 패륜이다. 사또의 호통에 조씨는 기절할 듯 몸을 휘청거렸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법과 권력이 그리고 돈이 순식간에 그녀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멸이나 조소가 아닌 공포와 비굴함만이 가득했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통쾌함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핏줄을 끊어내야만 하는 서글픔이기도 했다. 사또 나으리, 연화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나 한때는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선친의 명예를 생각하시어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씨와 눈을 마주쳤다. 다만 선친의 유언대로 저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문의 이름으로 구휼하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빈손으로 이 마을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징벌일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보살이 따로 없네 그려. 저런 독한 년들을 살려주다니. 대인배가 따로 없어.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겠다. 하지만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니 곤장 30대를 치고 재산을 몰수한 뒤 마을 밖으로 추방하노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조씨와 두 아들을 형틀에 묶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조씨의 비명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 높이 치솟았다. 곤장이 살점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처절한 울부짖음이 이어졌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의 유언비록 그를 소중히 껴안고 천천히 관아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어느덧 지고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 달빛은 연화가 처음 쫓겨나던 날 밤의 핏빛 노을과는 달리 너무나도 맑고 고요하여 마치 조부님과 아버님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와 풀냄새가 더 이상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 귀신이 나온다던 흉가가 아닌 그녀가 스스로 지키고 세운 진정한 나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 연화는 달빛을 밟으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마치 날개를 펼친 봉황처럼 웅장하게 일렁였다. 그날 관아마당에서 울려 퍼지던 조씨 모자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해가 지고 나서야 잦아들었다. 곤장 30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은 마을 사람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짐짝처럼 거적대기에 실려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연화는 멀찍이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어머니라 불렀고 오라비라 불렀던 이들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 린지장칭이었으나 연화는 그 연민을 억지로 삼켜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듯 악연을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는 그들의 등 뒤에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들이지 마라 탐욕스러운 것들이라며 침을 뱉었다. 그것은 단순히 연화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 그들의 행패에 시달려온 민심의 폭발이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밤,
연화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섰다. 달빛은 유난히 밝아 새로 올린 기와 지붕 위로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하 밀실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흉가의 골방이 아니었다. 바닥은 윤기가 흐르는 배칠 장판으로 마감되었고 벽에는 은은한 향이 나는 국화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었다. 연화는 조부님의 비망록을 꺼내어 서탁 위에 올려놓았다. 할아버님, 아버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분이 남기신 뜻,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받들겠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깊이 절을 올렸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에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조상님들이 흐뭇하게 미소 짓는 형상처럼 보였다. 이튿날부터 연화의 집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집을 꾸미기 위한 공사가 아니었다. 연화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뜻밖의 청을 올렸다. 사또 나으리, 제게 남겨진 이 막대한 재물은 저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과 병들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제 집에 행랑채와 별채를 터서 그들을 위한 서당수단, 과구휼소, 지쉬소를 짓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사또는 연화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무릎을 쳤다. 과연 김진사의 손녀답도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관아에서도 인력과 물자를 보태어 도울 것이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흉가라 불리던 음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터에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누구는 흙을 나르고 누구는 새끼를 꼬며 연화의 뜻에 동참했다. 연화 아씨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여.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다. 과거에는 귀신이 나온다며 쳐다보기도 꺼리던 그 땅이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대문 위에는 연화원 판화園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연화의 덕행을 기리는 이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을 때 연화원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 한편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따뜻한 봄볕을 쬐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픈 노인들의 수발을 들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는 귀부인의 삶 대신 소박한 무명 옷을 입고 흙을 묻히며 사는 삶을 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핀 웃음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훈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꾀질죄 하던 얼굴을 씻고 새 옷을 입은 아이가 연화에게 달려와 자랑했다.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장하구나. 네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너처럼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연화는 과거 춥고 배고픈 밤에 쥐들이 뛰어다니던 천장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 절망적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눈부신 햇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깊은 그릇으로 빚어낸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잠시 일손을 놓고 뒷마당의 정자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무너진 담벼락이 있던 자리였으나 지금은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가 들어서 있었다. 연못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물밑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연화는 난간에 기대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차 향기가 입안을 감돌았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물 흔들었다. 딸랑 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문득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썩은 기둥의 비명소리와 귀신 울음소리 같던 바람소리가 생각났다. 같은 바람이건만 마음가짐에 따라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이토록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비로웠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었어.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신저. 연화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흉가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다. 조부님이 후손을 위해 마련해둔 기회의 땅이었고 시련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의 무대였다. 만약 자신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재물을 함부로 썼다면 이 집은 영영 흉가로 남아 연화의 무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용기로, 원망을 자비로 승화시켰기에 이 땅을 명당으로 바꿀 수 있었다. 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명당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깨달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의 명성은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에까지 퍼졌다. 조정에서는 그녀의 선행을 높이사 정려문, 찐도문을 세워주었고 많은 선비들이 그녀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연화원을 찾아왔다. 그러나 연화는 그 어떤 칭송이나 명예에도 우쭐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겸손한 자세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했고 자신의 재산이 바닥날 때까지 베풀고 또 베풀었다. 훗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김진사의 막내딸은 기왓집 대신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을 물려받았으나 결국 그녀가 지은 것은 1000칸짜리 대궐보다 더 크고 화려한 덕더의 집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탐욕의 눈먼 계모와 형제들은 낯선 타지에서 구걸을 하며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나 연화는 그 소식에 그저 짧은 탄식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원한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눈앞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년이 된 연화는 어느 맑은 가을날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지하 밀실의 입구, 이제는 서당의 서고슈가 된 그곳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세상에 쓸모없는 땅이나 버려진 집은 없단다. 그저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란다. 지금은 비록 흙투성이 돌멩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을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단다.